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명철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상황이 굉장히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일본 정치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일본이 이렇게 극단적 정치 흐름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일본이 큰 변화의 그 변곡점에 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그동안 자민당이라는 일당이 오랫동안 지배해 왔잖아요. 여기에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자민당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스스로의 타성이랄까, 또 하나는 이제 이 정권이 바뀌지 않고 오래 지속되다 보면요, 그 소위 말해서 카르텔이 형성이 돼요. 이권 문제로. 그런 것들이 정치 자금 문제하고 사실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의 자민당이 선거 때마다 계속 지는 이유가 정치 자금 문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왜? 일반 국민들은 삶이 팍팍해 죽겠는데 정치가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그냥 호텔에서 무슨 입장권을 팔아가지고 뭐 순식간에 2억을 남긴다. 그것도 세금도 안 내고 탈루하고, 이런 정치가들 보면서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자민당에서는 아베 정치 때에 그 중진 의원들은 다 관련됐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자민당을 아직도,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이가 그렇게 총재가 된 이유는 그 사람들의 지지도가 높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으면 저게 해결 안 되면은 계속 이제 선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민당이 소위 말해서 이제 과반을 넘겨가지고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해가지고 정치가 안정적으로 그동안 유지되어 왔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자민당 정치가 쪼그라질 거란 말이에요. 왜? 공명당하고 분리되면서 공명당의 그 지지표가 얹혀가지고 떨어질 만한 국회의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당선됐다, 이 얘기를 내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거예요. 이제 공명당하고 완전히 분리 돌아섰으니까. 그러면 자민당이 지금 197석이 다음 선거 때는 150석, 140석, 그보다 더 적으면 120석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치 불안이 일본에는 완전히 한마디로 다수당이 없는 상태에서 막 그냥 쪼개지는 거죠. 완전히 다수당으로 어느 한 당도 압도적으로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그러면 합종 연행이 계속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치 불안을 야기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본이 정치적인 불안정, 이게 그동안에 자민당이 저렇게 오래 지속됐던 정치적 안정 때문에 저렇게 오래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붕괴되면은 앞으로 일본 정치는 계속 이합집산하고, 야당은 넘어왔다, 여당은 넘어왔다, 또 총리도 한 1년 만에 또 교체되고, 이런 어떤 정치적 불안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정치가 불안하면요, 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은 지금 현재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어떤 전조 조건이 지금 이번에 자민당이 저렇게 분리되면서, 공민당하고 분리되면서 소수당으로 이제 전락하면, 지금 총리 선출 과정이 굉장히 복잡다단해진 거, 이게 아주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미국과 관세 협상에 대한 일본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제 관세 협상을 잘했다고 초기에는 평가가 높았죠. 그게 뭐냐? 5,500달러를 미국이 투자하는 대신에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10% 내릴 수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평가는 초기에는 긍정적이었어요. 왜냐? 일본은 자동차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수출이 미국이 굉장히 많고, 미국의 자동차 수출이 수익이 500억에서 600억 달러 그 사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은 실제로 자동차가 수출에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3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가 수출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일본 전체 문제가 경제 전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게 최고의 목표였다고, 일본 입장에서는. 그 외에 다른 큼직한 수출이 뭐 있나요? 일본은 없어요. 자동차라고요. 한국은 어떠냐?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조선업도 있고, 그죠? 군수품도 있고, 지금은 그 다음에 반도체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 다음에 K-푸드, 뷰티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수출품들이. 그리고 우리는 핸드폰도 있고, 삼성전자의 가전제품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일본은 딱 보면 자동차밖에 없어요. 눈에 띄게 수출에 그 큰 덩어리로는. 그러니까 그 자동차 관세를 어떻게든 내리는 거, 그게 가장 포커스가 그게 주어졌던 거죠. 근데 그걸 이제 25%, 15%로 내렸다. 아직 한국은 25%인데 여기에 대해서 높게 평가해 줬던 거죠. 그랬는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비판이 막 쏟아졌던 이유는 뭐냐니까, 트럼프가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선입금 이딴 소리를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난리가 난 거죠. 뭐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3,500억 달러 뭐 현금 선불이라 그러는 순간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날강도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겠죠. 왜냐? 5,500억 달러를 선불 지급하는 순간요, 엔화가 그냥 폭락할 거예요. 근데 일본은 어쨌든 뭐 IMF까지 가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은 일본은 그래도 서빙이 됐잖아요. 달러 그거하고 뭐 1조 2천억 달러 정도는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물론 이제 국채로서 한 9천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고 현금으로서 한 3천억 달러 정도 뭐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서빙이 되니까 뭐랄까 IMF 같은 그런 뭐 구제 금융을 맞을 이유는 없죠. 일본은 그렇긴 한데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한다. 트럼프가 얘기하는 대로 그랬을 경우에 이 달러가 폭락할 거라고.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수입 물가가 높아지고 그럼 그 수입 물가 높아져서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은 국내 물가로 증가가 돼가지고 국내 물가가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일반 서민들은 임금은 안 올라가는데 물가만 올라가면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 되고 자 거기까지는 또 괜찮은데 이 물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물가를 잡으려면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 그거예요. 물가를 잡는 건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 금리를 올리는 순간 이자 일본 은행이 안고 있는 부채로 인해서 지불해야 될 이자가 천문학적인 숫자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재정 파탄이 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선입금 트럼프가 그 얘기 했을 때 난리가 난 거죠. 일본에서도.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뭐 이면 합의했다. 뭐 미일 간에 서로 합의를 하고 한국을 IMF로 가도록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 유튜브에서 가끔 이제 보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사실은 그 아카자카 그 담당상이 말이죠. 협상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1~2% 정도만 현금으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융자나 융자 보증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그게 이제 일본의 입장은 그거고 트럼프는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뭐 선입금한다 이런 얘기는 이게 안 맞잖아, 그죠? 근데 일본이 얘기한 게 그게 사실은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트럼프가 저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일본에서 발칵 뒤집어지니까 아카자와 담당상이 얘기를 안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현금이 아니고 1% 정도만 현금 투자하고 나머지는 융자하고 융자 보증해 주는 거였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트럼프는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선입금하기로 했다. 한국 너희들도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입금해라.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아까자와 담당관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순간 트럼프가 우리한테 사기친 게 되는 것이 된 거예요. 그만큼 이게 큰 이제 임팩트가 있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카자와 씨가 그렇게 밝힘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확 올라간 거죠. 봐, 너희들 트럼프 네가 지금 현금은 입금하라 그러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일본하고도 그렇게 협의한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1% 정도 현금으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일본 정부가 융자를 하거나 융자 보증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한꺼번에 그 돈이 나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지금 현재 엔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147엔에서 153엔까지만 가잖아요. 155엔, 160엔까지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동차 수출하는 게 관세를 15% 내는 게 그게 다 만가위가 된다는 거예요. 일본말로. 거기서 수출해가지고 벌어들인 그 돈에서 그게 엔화가 평가 절하가 되면서 예를 보세요. 1달러 벌면은 147엔이었던 것이 160엔이 되면은 국내에 들어오면은 돈을 많이 버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벌게 된 그 돈, 그 액수 정도가 관세를 내고도 남을 수 있거나 그걸로 충분히 보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 관세 내는 거에 대해서 15% 정도는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했어요. 일본은 월급이 잘 오르지 않는 나라인데 그 와중에 물가가 오르면 더 큰 타격이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아니, 일본은 저 몇 년 전, 2년 전만 해도 1달러당 105엔에서 110엔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지금 147엔, 150 몇 엔, 뭐, 이제, 닭갈치 산하게 되면 160엔까지 가는 거는 뭐 기정사실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일반인들의 생활 그 수익이 한 40% 그냥 까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디 해외에 나가려고 딱 마음 먹는 순간 40% 까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국내에서
는 그렇게까지는 그게 안 되겠죠. 물론 국내에서는 이제 물가가 오른 만큼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죠. 그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엔화가 그렇게 떨어지면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연쇄로 물가가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물가가 올라가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는데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지금 못 올린단 말이에요. 특히 닭가치 산하에는 금리를 절대 못 올리게 했었어요. 왜? 적극 재정을 펴면서 금리 올리는 거는 이게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금리는 고정시켜 놓고 적극 재정을 펴야지 그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럼 만약에 물가가 올라간다 해서 금리 올리는 순간 닭가치 산하에가 적극 재정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못 올린다는 가정하게 되면은 물가는 설금 올라가서 4%, 5% 그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10%, 20% 빠바바박 올라갑니다. 그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물가는 올라가고 주식도 나중에 폭락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엔화 폭락, 채권 폭락, 그렇게 되면 이제 재정이 이제 완전히 파산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는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보고 있어요. 왜?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이게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걸까요? 뭐 사실 일본은 지금까지 전후에는 거의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럼 일본이 왜 그렇게 됐냐니까 이거예요.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패전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군국주의자들이 다 추방이 됐어요. 심판을 받거나 감옥에 가거나 사형당하거나 추방되거나 그랬다가 냉전이 터지면서 미국이 추방했던 사람들 다 원위치 시켜가지고 복권해주면서 그 사람들 다 지금 소위 말해서 일본 정부의 중추적인 자리에 다 되돌려온 거예요. 이게 특히 자민당이 그래요. 자민당. 옛날 보수 정치가들이 다 추방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복권되면서 자민당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추방됐다가 이제 완전히 내전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시 좋은 자리로 와서 그 다음에 한국전쟁으로 인해가지고 떼돈 벌고 그래서 그 뒤로 경제가 완전히 제2의 경제대국으로까지 올라갔잖아요. 이 과정들이 전부 미국에 의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미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마워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앞에만 서면은 고개가 자동적으로 수그러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보수 정치가들은. 왜? 미국이 자기들을 살려줬고 경제도 이렇게까지 부흥하게 해줬고, 물론 플라자 합의 1985년 플라자 합의, 그 다음에 86년 미일 반도체 협정, 이 두 가지를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일본이 정체되고 잃어버린 30년이고 뭐 이렇게 간 부분 없잖아 있지만, 그 전까지 일본이 끝을 모르게 경제 성장을 하고 막 재패니즈 넘버원 하고 막 그렇게까지 가게 했던 것들은 다 미국의 힘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민당이 정권이 유지되는 한 미국에 대해서는 고개를 들지를 못해요. 미국 앞에만 가면은. 그런 어떤 것이 이제 이번에 85년도에는 플라자 합의를 그대로 수용한 거고, 이번에는 또 이 압력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반면 일본 국민들은 겉으로 순응하면서도 속으로 불만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태도는 일본 사회의 오랜 강자 순응 심리에서 비롯된 건가요? 지금 일본 국민들은요, 불만이 쌓여서 지금 폭발 직전이죠. 그러니까 지난번 자민당이 2번이나 이제 총선거에서 다수당을 확보하지 못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폭발 불만이 좀 더 가면요, 자민당은 이제 붕괴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다음 선거 때는 붕괴된다고 봅니다. 왜냐? 국민당하고도 갈라섰고, 그리고 그 갈라서게 된 게 결국 뭡니까? 닭가치 산하에 정치 자금 문제도 있었고 역사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죠? 닭가치 산하에는 뭐 거구에 속하고 야수근 진자는 매년 총리가 돼서 매년 가겠다고 하면 늘 뭐 입에 달고 다녔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반중 정치가 굉장히 강하고, 공민당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공민당 입장에서 보면은 닭가치 산하의 그 주변에 궤를 같이 하는 정치가들의 정체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민당, 지금 닭가치 산하에 같은 저런 정치가들, 자민당에 있는 저 보수 우익들의 정치가들이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총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갈수록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야당하고 자민당하고 사이에 그 많은 당들이 이합집산하는 과정이 이제 하나의 정치가 뭐 그 흐름으로 이제 갈 텐데, 그러다 보면은 이 경제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어떤 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이렇게 밀고 나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일본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 잘못하면은 엔저로 인해 가지고 물가만 올라가고 임금은 그 따라가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삶이. 거기다가 뭐 일본은 내가 번 봉급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떼나가지고 실제로 내 손에 잡는 게 50% 좀 넘는다 그래요. 내가 번 돈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부담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세금을 좀 줄여달라고 이제 그게 지금 국민들의 여론인데 그걸 챙겨주려고 보면은 결국 국채를 찍어내서 빚을 더 찍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발생한다 얘기잖아. 아까 그 메커니즘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은 스틸메이트가 된 거예요. 스틸메이트.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뭐 앞문에는 호랑이, 뒷문에는 뭐 늑대라 그랬나? 그런 얘기를 누가 썼더라고요.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옛날에 IMF를 와르르 무너졌듯이 일본도 그렇게 한번 와르르 무너지는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전문가들 중에는. 왜냐? 그렇게 해서 기존의 여러 가지 부조리한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야 새로운 뭐가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혁명적으로 어떤 그런 어떤 외압이 해가지고 와르르 무너져야지. 우리도 IMF 이후에 완전히 체질 개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급속도로 발전해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뭐 IMF가 긍정적인 측면만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도 많았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기존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스템이 형성되면서 그때 우리는 디지털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원동력이 됐다고요. 그 일본도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자민당이 이제 소위 말해서 오래된 한마디로 낡아 빠진 정당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낡아 빠지게 되면 그게 온갖 이제 먼지가 묻게 되고 거기에 쓰레기가 쌓이게 되고 지금 자민당이 그렇단 말이에요. 정치자금 문제라든가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이 계속 쌓여는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쌓여오니까 문제투성이의 정당이 된 거예요. 저 정당이 무너지고 사라져야지 새로운 어떤 정당이 형성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 형성되고 그렇게 해야 새로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뭔가 카르텔이 형성됐던 이권들이 전부 다 새롭게 다 그게 이제 무너지면서 새로운 정치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진다. 그렇게 돼야지 일본이 또 새로운 스타트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가기까지는 내가 볼 때 앞으로 엄청난 혼란이 계속 이어질 거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일본이 마주할 경제 위기가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그동안 한일 역전이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해왔잖아요. 그죠? 지금이 보면은 한국은 우리는 혼란기를 한번 거쳤죠. 거쳐서 이제 정리 단계에 들었었고 새로운 정치 리더십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대통령제다 보니까 강력한 정치 리더십이 앞으로 4년 반 정도 강력하게 우리는 밀어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뭐 좀 섣부른 얘기일 수는 있지만 지금 야당이 하는 행태를 보게 되면은 야당이 다시 정권 잡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보면은 이어져서 계속 한마디로 정치적 안정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5년 후에도. 그러면 한국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정이 된 상태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서 일사불란하게 뭔가 정책을 펴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지금 자민당이 이제 붕괴되면서 이합집산하는 그 야당들의 소위 말해서 야당들이 저렇게 많이 분리된 이유는 다 서로 의견이 달라서 그렇게 분리된 거거든요. 근데 저게 의견 일치, 통일을 이거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입헌민주당하고 국민민주당조차도 힘들어요. 사실은 국민민주당은 입헌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온 정당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야당이 통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입헌민주당이 담화기를 총리 후보로 내세우고 야당이 통일하자, 합치자, 연정을 하자 이렇게 하는데도 같은 당에서 나왔던 당조차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신의회는 완전히 또 새로운 당이잖아요. 또 다른 당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국민당은 또 다른 당이고 이런 야당들이 같이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뭘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또 자민당하고 또 유신의회하고 지금 뭘 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유신의회는 또 자민당은 또 다른 부분. 왜냐? 유신회는 오사카를 중심으로 지역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합치더라도 다수당이 못 되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정권을 운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안정적인 정권이 오래 갈 수 있고 일사불란하게 우리 정책이 펴나갈 수 있고 일본은 굉장히 불안정하다. 이게 3, 4년, 4, 5년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요. 야, 근데 현대 지금 사회 한번 보세요. 전 세계가 엄청나게 혼란스럽잖아요.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관세 문제로 인해서. 그다음에 유럽도 지금 뭐 엄청나게 안 좋아요, 경제가. 프랑스는 뭐 지금 국가 파산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 붕괴한다는 얘기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얘기들은 그렇게 많이 나요.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데는 나름대로 그 다 이유가 조금씩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지금 경제가 어렵다 해도
수출 영역에 있어가지고 꽤 괜찮은 부분들이 섹터들이 꽤 많이 있어요. 방위산업도 앞으로 상당히 괜찮고 삼성도 지금 보면은 주식이 굉장히 지금 막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삼성이 반도체가 지금 상당히 좋아진 사이클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우리 한류로 인해 가지고 수출은 꾸준히 그게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은 한국은 나름대로 탄탄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국내 자영업자들이 어렵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요, 이런 것들은 대기업이 수출을 아무리 잘 돼도 이 국내 이 자영업자들은 어려우면 변함없이 어려울 거예요. 왜? 거기에 파이가 너무 적은데 그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국가 경제 정책은 이 자영업자들에게 일거리를 마련해주고, 뭔가 여기에서 그 레드오션 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그 시스템을 차단하면서 어떤 풍요로운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한국이 지금 막 미국에다 3,500억 달러 막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러면은 우리 투자 못한다고 한국에 투자하게 되면은 얼마나 일자리 많이 늘어나겠어요. 이제 그런 문제들, 그런 것도 구조적인 문제고 그건 엄청난 큰 정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의 이 정치 리더십이 안정이 되면 그런 어떤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탄탄하게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은 조금씩 이 자영업 문제는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은 한국은 앞으로 그래도 꾸준히 발전해 나갈 거다, 성장해 나갈 거다.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지금까지 정체해 왔던 것에서 오히려 더 정체가 됐으면 됐지 여기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게 5년 후, 10년 후에는 뭐 완벽하게 한일 역전은 명확해질 거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26년 만에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 체계가 붕괴되었습니다. 왜 붕괴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자민당하고 공명당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연립여당을 한 게 26년이 됐는데, 26년 결혼 생활에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거죠. 붕괴됐어요. 사실상 공명당이 이제 떠나간다고 명백히 이제 말을 밝혔고, 이제 그 과정이 왜 그렇게 이제 됐느냐 하니까, 다카이치 사나의 총재가 기본적으로 공명당을 싫어해요. 거기다가 다카이치 사나이를 이번에 총재로 강력하게 밀었던 누굽니까? 아소다로. 이 아소다로는 공명당을 거의 암적 존재로 묘사를 했었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공민당 입장에서 보면은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재가 되고 나서부터 요소에다가 임명을 하는데, 직책을 임명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공명당을 대부분 싫어하는 사람들만 다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직에 앉은 사람들하고 다카이치 사나이도 마찬가지고, 아소다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들하고 공민당하고 이게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게 대화 파이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자민당에서 총리 아니면은 뭐 간사장이라든가 아주 강력한 1인자, 2인자, 3인자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반드시 공민당하고 대화가 아주 잘 되는 분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카이치 사나이는 그 중에 공민당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만 다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그냥 떠나가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네? 안 그래도 그동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만이 많이 쌓인 게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이번에는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붕괴된 겁니다. 자민당 정치자금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요. 연립 붕괴의 원인이 된 건가요? 공명당이 일단 다카이치 사나의 총재가 되자마자 세 가지를 요구를 했었어요. 첫째, 역사 문제에 있어가지고 너무 우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야스쿠니 진자 참배를 삼가해달라.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을 너무 그렇게 혐오하거나 외국인을 멸시한다거나 그 외국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편 패스트를 외치면서 외국인을 배척하는 이런 정책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둘째가 이거였고, 세 번째가 뭐냐니까 정치 자금 문제. 이게 가장 컸어요, 사실은. 그동안 이제 자민당의 사실 지금 선거 2번이나 다 참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선거 자금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민당 입장에서는 이 정치 자금 문제가 대부분 누구에게 있었냐면은 아베파 중진 의원들한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자민당이 선거에 계속 지는데, 거기에 같이 휘말려 가지고 공명당도 표가 자꾸 줄어들고 의석수가 줄어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창가학회, 그러니까 이제 공명당을 지지해주는 종교 집단인 창가학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제기했었어요. 소위 말하는 신자들이나 지지자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강력히 요구를 한 거죠, 다카이치 사나이한테. 첫째,
선거 자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이제 그 선거 자금 자체를 이렇게 기업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그 지부를 좀 축소했으면 좋겠다. 자민당 같은 경우는 지역에 그 지부가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서 전부 다 정치 자금을 다루게 되면 이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소지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도도부연이라든가 아니면 뭐 본부라든가 이렇게 딱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만 헌금을 받고 이렇게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다카이치 사나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가장 그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하기우다라는 사람은 선거 자금에 있어서 우리 돈으로 한 2억 한 좀 넘는 돈을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게 탈루되고 선거 자금에 있어서 2억 넘는 돈이 기재가 안 되고 이마에 포켓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에 사실 공천도 못 받았어요. 그랬던 사람을 지금 간사장 대리에다 앉힌 거예요. 간사장이라는 거는 사실 넘버 2거든요. 사실은 총재 다음에 넘버 2가 간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다가 가장 문제 있는 인물을 앉힌 거예요. 공명당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가장 그게 앉혀서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이 사나이하고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정치 자금 문제 3가지 얘기 중에서 사실 2가지는 다카이치 사나이가 어느 정도 수용을 했다 그래요. 야스쿠니 참배하는 것도 웬간하면 좀 삼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외국인 그 문제도 뭐 외국인이 사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에다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 뭐 그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정치 자금 문제 이거는 뭐냐 하면은 다카이치 사나이를 지지하는 세력이 누구냐 하니까 아베파란 말이에요. 근데 아베파의 중진들이 대부분 다 선거 자금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명당이 선거 자금 문제가 있는 의원들은 배제시켜 달라. 이 문제는 다카이치 사나이에게는 이게 아주 핵심적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서로가 안 맞는 거죠. 어떻게 면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이 연립 붕괴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곧 새 총리를 뽑을 예정인데요. 정권이 교체되는 건가요? 글쎄 이 부분이요.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지금 갑론을박이 심합니다. 그전 같으면은 자민당 총재가 딱 뽑히는 순간 바로 총리가 됐죠. 대부분 지금까지는. 왜 그러냐? 그거는 이제 자공 연립 여당이 항상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이죠. 과반을 차지했기 때문에 총재 이꼬로 바로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자민당하고 공민당은 그때 합하더라도 이게 과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재로서 그다음 이제 총리가 되려면은 이 과반을 넘어서 표가 확보돼야 되는데 그 문제가 미묘했었어요. 그랬는데 공명당이 그냥 떠나고 버리니까 이제 더 문제가 된 거죠.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될 가능성이 많이 멀어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자민당하고 공명당이 있었는데 공명당이 떨어져 나가면서 자, 그럼 야당이 이제 똘똘 뭉치면은 야당의 총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야당이 입헌민주당하고 유신의회, 그 다음에 국민민주당, 그 다음에 공명당이에요. 공명당을 일단 떼놓고 얘기하자고요. 공명당이 지금까지 28년 동안, 26년 동안 이제 예를 들어 여당이 있어서 여당의 성격이 강했으니까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이한테는 표를 안 준다 하지만 약간의 여당하고 그래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바로 딱 돌아서기는 좀 그러니까 일단 내버려 둔다 그러면 총리 지명 선거가 있어요. 1차 투표 때 이게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 총리가 돼요. 그게 233석이에요. 근데 자민당 의석이 197석인 거예요. 197석이니까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민당하고 합치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끌어오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공민당하고 합쳐지는 경우에는 사실 야당이 합쳐지지 않으면은 이게 압도적으로 이제 수가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야당에서 입헌민주당이 140몇 석인 거래요. 그 다음에 유신의회가 37석이고, 그 다음에 국민민주당이 24석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27석인가 그렇고, 아마 공명당이 24석인가. 이제 이렇게 쭉 되는데, 이제 의석 수는 내가 정확히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입헌민주당하고 유신의회하고 국민민주당하고 세 당이 합쳐지면은 210석이에요. 그러면 이제 1차 투표 때 과반이 되면은 총리가 결정이 되지만 안 될 경우에는 2차 투표를 가잖아요. 2차 투표를 가면은 그냥 지지표가 많은 사람이 총리가 돼요. 그게 과반하고 관계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1차 투표 때 지금 과반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 야당이 다 합쳐도 보세요. 야당도 방금 210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233석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여기에 공명당까지 갖다 붙으면은 물론 233석 금방 넘어버리죠. 자, 그런데 자민당도 역시 197석이니까 여기에 공명당이 떨어져 나왔으니까 야당이 어떤 한 당을 끌어오지 않는 한은 이게 197석밖에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야당이 만약에 세 당이 합의만 보면은
주로 지금 누구를 이제 대표로 내세우려고 그러냐니까 국민민주당의 담합기를 총리 후보로 내세우려고 그래요. 담합기 총리 후보로 내세우고 입헌민주당하고 유신의회하고 그다음에 국민민주당 이 세 당이 합쳐지면 210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2차 투표 때 담합기는 210석이 되고 다까지 산하에는 197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담합기가 총리가 되는 거예요. 공명당은 관계없어요. 공명당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공명당은 기권하거나 아니면 자기 당 대표 이름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명당은 그냥 거의 기권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민당 한 당하고 야당 세 당이 합쳐졌을 경우는 야당 세 당에서 총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나 했는데 오늘 어떤 기사를 봤더니 지금 자민당하고 유신의회하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연합을 하려고 그래요. 아까 유신의회가 37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197석하고 합하면은 231석인가 230석인가 그래요. 그럼 두세 표가 좀 모자라는데 두세 표 정도 모자라는데 그래도 어쨌든 두 당이 합치면은 공명당이 야당으로 완전히 가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이제 다까지 사나이가 총리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죠.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뭐냐니까 자민당하고 공명당하고 왜 사실은 지향점이 굉장히 달라요. 자민당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뭐 거구까지도 있고 그런데 공명당은 사실은 이 평화의 당이거든요. 그 자민당하고 사실은 이게 성격이 잘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26년을 같이 이렇게 연립 여당으로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니까 이 자민당은 이제 안보라든가 뭐 경제 쪽 이런 쪽으로 자기 공약 같은 걸 그대로 추진하고 공명당은 주로 어떤 복지라든가 그 다음에 복지하고 무슨 뭐 서민들 위주로 또 평화 같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헌법 개정을 못하게 하는 이런 역할 요것으로 만족했는데 그걸로도 충분히 역할을 한 거예요. 자민당이 헌법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당의 있음으로 해서 이 헌법 개정이 안 됐거든요. 이런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평화의 당으로서는 굉장한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맞물려서 딱 이제 조합이 된 거죠. 여기에 또 하나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니까 선거를 하잖아요. 선거를 하면 이제 소선거구제니까 그 지역구에 한 사람만 당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당선되는 데 있어가지고 공명당 표가 자민당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묘한 게 공명당은 전국적으로 신자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도쿄에 많겠죠. 근데 그게 지역구마다 한 2만 표 정도씩 표가 있는 거예요. 보통 막 8, 9만 표, 10만 표 넘어가고 막 그런 이제 그 정도인데 그게 2만 표가 더 얹히는 거예요. 자민당만 이제 나섰을 때 입헌민주당하고 이렇게 굉장히 격한 이런 지역구 같은 데서 공명당이 2만 표를 더 얹어주면은 거의 당선되는 게 자민당이 대부분 당선되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공명당하고 이제 떨어져 나가서 서로 분리돼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명당이 이제 자민당 후보자를 지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각 지역구마다 자민당 표가 공명당 표가 2만 표 정도 있다고 보면은 2만 표 정도를 그러면 깎아냈을 때에 지난번에 당선된 사람이 몇 명이나 낙선하느냐 봤을 때 94명이 낙선한다는 거예요. 197명 중에서 93명이 2만 표를 깎았을 경우에 다른 당 후보가 그 2만 표 차가 안 나게 당선됐다 얘기죠. 그래서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유신의회하고 연합해가지고 연립 여당이 된다 하더라도 유신의회는 오사카 중심으로 표밖에 없어요. 그 오사카 대도시 중심으로 의원이 다 뽑힌 사람들이니까 전국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자민당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유신회하고 연립해가지고 총리가 된다 하더라도 다음 선거 때에 자민당 의원들이 197명 의원들이 한 최소한 30-40%는 우수수 다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까지사는 지금 급하니까 유신회하고 손을 잡는데 유신회하고 손을 잡는 순간 공명당하고는 이제 완전히 두 번 다시 손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공민당 유신회하고는 거의 상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나마 이 부부가 헤어졌다 하더라도 아직 여운은 좀 남아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 헤어진 뭐 부인인지 남편인지 모르지만 이쪽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하고 다시 재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혼하는 순간 여기에는 더 이상 이제 연관고리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민당이 지금까지 190몇 석, 200석 가까이 이렇게 그동안 의원수를 이제 확보를 했는데 이게 거의 반수로 110명, 120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오늘 얘기까지 내가 들어보니까 자민당하고 유신
유신회하고 손을 잡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되는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그 다음인 거예요. 요거 끝나고 내가 오래 못 갈 거라 보거든요. 이것도. 왜냐하면 이것도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못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해산하고 오래 못 가서 해산해서 예를 들어서 총선거를 치렀을 때 자민당이 완전히 박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잘 아는 사람은 지금 공명당하고 이 분리되고 나서 유신회하고 손잡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자민당 사망선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유신회하고 손을 잡아서 어쨌든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올해는 못 갈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총선거가 치러졌을 경우 자민당은 정말 이제 붕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최근 일본 키보드 입력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참 한국어는 기역, 니은, 디귿, 아야, 어여 이거 조합해서 그냥 이렇게 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에는 가타카나가 있고 히라가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영어로 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복합적으로 막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영어로 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리가또, 고맙다는 얘기 아리가또, 아는 A로 치는 거예요, 영어. 리는 아리, 리는 RI, 아리, 가, GA, 가, O. 영어로 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쳐가지고 딱 치면은 이제 아리가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영어로 친다는 거죠. 중국어도 맞아요. 중국어도 한어 배움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중국어를 영어로 다 치잖아요. 알파벳으로 친단 말이에요. 변환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일본은 가타카나로 해가지고 이제 아리가또 그 아가 있잖아요. 그 아 바로 치고 아리가또 같은 거는 아리 찾아서 치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해서 넣는 문장을 치는 경우가 요즘은 영어로 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변하고 있다.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본은 한자 사용으로 디지털 문맹이 증가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핸드폰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대부분 이제 커뮤니케이션은 핸드폰, 우리 뭐 카톡으로 주로 많이 활용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일본에서는 라인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라인을 쓰면은 라인에서 아까 방금 말했듯이 아리가또 같은 걸 이제 가타카나로 치고 히라가나로 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영어로 지금 많이 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변신됐는데, 그런데 이제 영어로 치더라도 어쨌든 딱 치면은 한자 같은 게 이제 치려고 이제 치면은 한자 같은 발음의 한자가 여러 개 나올 거잖아요. 변환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한자가 정확히 어떤 경우에는 뭐 5개도 되고 어떤 게 10개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골라가지고 쳐넣어야 그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죠. 그리고 그 한자를 정확히 그 읽는 법을 모르면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읽을 줄은 아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몰라 칠 줄은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한자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예요. 나도 내가 일본어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한자를 읽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어떤 게는 10몇 가지가 있어요. 그때마다 다르게 읽어야 된다는 게 그걸 다 알아야 된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가지고 그 변환시켜 가면서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거지. 사용 안 하는 거지. 그게 결국은 문맹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문맹률이 30% 가까이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이제 우리는 핸드폰 가지면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웬간하면 다 간단하잖아. 안녕하세요 정도는 손자한테 뭐 밥 먹었어? 이 정도는 금방 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배우면은. 그런데 일본은 그런 거 하나도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그러면은 한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아예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 그게 한 20-30% 된다. 그게 문맹률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 그래서 일본은 한문 때문에 사실은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한국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게 속도 면에서나 편리함에서나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한국은 웬간하면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일본은 문맹률이 거의 30% 가까이 된다. 이 얘기를 내가 어디서 읽었어요. 일본 저자가 썼는 글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디지털 사회에서는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어지죠. 한국하고 일본하고. 디지털 시대에서 한국어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어의 단점이 조금 들어가서 보면은 그게 한글의 장점하고 대비되는 거죠. 일본은 가타카나, 히라가나, 거기다가 한자,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한국은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알파벳보다도 더 쉬워요. 이게 디지털 사회에서 치기가. 왜냐? 알파벳은 아도 어떨 때는 A로 읽고 R로 읽고 발음이 막 이게 또 겹칠 때는 또 다르게 읽히기도 하고 굉장히 그게 아주 복잡해요. 알파벳만 해도, 영어 알파벳만 해도. 그런데 한글은 정확하잖아요. 가, 기역, 니은, 디귿, 니은. 그 다음에 아하고, 기역하고 아 붙으면 가.
이거는 누가 봐도 강한 거예요. 누가 읽어도. 그러니까 한국의 이 소위 말해서 우리 기억니은, 디귿니은 이거는 너무나 그 디지털화된 세상에서는 편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요. 그거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AI 앞으로 발전해 나간 데 있어 가지고는 AI 입장에서는 한글은 읽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뭐 다섯 붙이면 바로바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서 일본어 같은 경우는 한자 변환시키는 그런 문제들 그것들 AI로 다 그렇게 한다는 게 한글하고 비교하면은 바로 그냥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글 가지고 앞으로 디지털 사회를 진전시켜 나간 데 있어서는 스피드라든가 어떤 난이도에 있어 가지고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하나의 문자인 거죠. 젊은 일본인들이 한류를 접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인들이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고 나서 특히 이제 지난번에 주인공이 한국인 남자였던 드라마가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 주인공이 한글로 얘기를 해요. 한국어로. 그런데 드라마를 처음에 방영할 때는요, 그 실시간 방영 시에는 자막을 안 달아요. 안 달아줘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보면서, 저 한국 주인공 남자, 멋진 저 주인공 남자의 얘기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한국어 공부하는 계기가 됐다는 얘기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재방송 때는 밑에 자막을 달아준다는 거예요. 재방송에서는. 그러니까 드라마를 이제 이해하려면 재방송을 이제 봐야겠죠. 자막을 봐야 되니까. 그게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글 공부하자 해가지고 바로바로 이제 들을 때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려고 한국어 공부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졌다. 그 얘기는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건 뭐 젊은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겠죠. 그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다 그런 어떤 이제 나름대로 충동 같은 걸 받았겠죠. 한국어 공부 좀 해야겠다. 그래서 한국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방금 얘기했듯이 일본의 라인을 쓰면서 그 라인이 이제 한국 거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제 하면서 한국의 디지털화가 일본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구나, 훨씬 더 선진국이구나, 뭐 이런 이제 얘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한글을 사용해 보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가지고 젊은 애들끼리는 서로 쉽게 대화가 되고 하니까 이게 번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그래서 K-드라마를 보고 드라마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라인 같은 걸로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글이 쉽게 이게 입력이 되니까 대화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래서 조금은 배우면은. 그리고 뭐 젊은 애들이 뭐 엄청난 문장들을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일상적인 대화에서 어디 갈래? 뭐 빵 먹으러 갈까? 아니면 뭐 하러 갈까? 우리 어디 갈까? 뭐 간단한 용어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한글로 하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이게 급속도로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그렇게 이제 변해나가면은 일본에서 한국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겠어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는 한글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하나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한국어를 많이 접하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도 같이 변했을까요? 우리가 영어를 많이 이제 옛날에는 대화 중에 가끔 쓰고 했잖아, 그죠? 그 영어를 쓰면은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뭔가 인텔리 같아 보이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과거엔. 지금은 뭐 그런 게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성장할 때, 우리 교육 배우고 할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영어를 군데군데 사용하면은 되게 있어 보이고 뭐 인텔리해 보이고 이제 그런 게 있었다고요. 그거 마찬가지죠. 일본에서 영어보다도 오히려 요즘은 한국어가 더 유행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영어 배우려는 사람보다 한국어 배우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건 뭐 명확합니다. 그 나라 언어를 그렇게 아주 친밀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인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드라마를 통해서든 K-팝을 통해서든 어쨌든 한글을 가까이 접하게 되고 또 그걸 공부하려고 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여전히 한일 관계는 뭐 역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뭐 독도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건널 수 없는 강 같은 게 분명히 강력하게 존재하는데 미래에는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봐요. 물론 뭐 영토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그렇긴 한데 역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젊은 세대가 한글을 그렇게 아주 나중에는 뭐 웬간한 대화는 한글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는 이 정도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 그래 봐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한일 역사 문제 같은 거 얘기하면은 한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사죄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거부 반응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한일 관계는 뭐 급속도로 좋아지겠죠.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야당 연합의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가 새로운 총리가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다마키 총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동안 이제 그 입헌민주당이 140 몇 석이 되잖아요. 140 몇 석인데, 이제 제1야당이란 말이에요. 지난번에는 제1야당 대표를 총리 후보로 세우고 다른 야당들이 손을 잡자 이러니까 다른 야당들이 손을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헌민주당이 그러면 좋아. 이번에는 총리 후보 우리 당 대표 안 내세울 테니까 국민민주당 대표 다마키 씨가 총리 후보로 나오면 어떠냐 하고 이제 타진하는 거죠. 근데 다마키 씨는 이제 총리가 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당연히 하겠죠. 정치가로서 누구나 다 총리가 되고 싶어 하죠. 근데 다마키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기회에 자기가 가장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다마키 씨는 입헌민주당이 있다가 분리돼서 나왔어요. 왜 나왔겠어요?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국민민주당 다마키 씨는 그 안전보장 문제에 있어가지고 입헌민주당하고 미묘하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집단적 자율권 행사 있잖아요. 그 미국이 어디서 전투를 치를 때 그 자위대가 같이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이걸 집단적 자율권 행사라 그래요. 과거에는 이제 헌법 구조로 의해 가지고 이게 위헌이다고 그렇게 계속 헌법 해석을 해오다가 아베가 그걸 위헌이 아니다고 헌법 해석 변경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입헌민주당은 이 아베를 그때 비판하면서 지금 현재 헌법으로 가지고 집단자율 행사가 가능하지 않다고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집단이에요. 그런데 이 다마키 씨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빠져나가면서 집단자율 행사 자기는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 자민당하고 이거 가깝죠. 그러니까 다마키 씨가 입헌민주당에서 자기가 분리돼서 나올 때는 이 안전보장 문제가 서로 생각이 다르다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너지 문제 때문에. 근데 입헌민주당은 이 평화의 당에 가까워요. 거기 보면 진보파, 그 다음에 과거에 혁신 세력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서는 지난번에 그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그 원자로가 폭파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그게 피해가 많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일본 전체 그 원자로가 다 가동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전기료도 굉장히 비싸고. 이런 문제들을 결국은 해결하려면은 원자로를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주장들이 자민당 내에서도 서서히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마키 씨는 이걸 굉장히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지 에너지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 문제하고 입헌민주당하고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견해가. 그러니까 다마키 씨는 입헌민주당이 내가 주장하는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헌민주당이 과연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거죠. 이게 정당에 어떻게 보면 정책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정당의 존립 이유일 수도 있잖아요. 선거를 할 때에 그것 때문에 표를 찍었다. 집단자율 행사 인정 안 하기 때문에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의 민주 시민들은 그래서 입헌민주당 찍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마키 씨가 주장하는 집단자율 행사 이거는 그거 가능하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반대하는 그 여론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가장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이제 뭐냐니까 다마키 씨는 지금 감세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해요. 감세, 특히 이제 감세를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103만 원의 벽이라는 게 있어요. 103만 원 딱 내가 1년에 수익이 103만 원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세금이 붙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103만 원 벌었는데 좀 더 아르바이트 시간을 더 해가 130만 원, 140만 원 정도 벌었다. 그럼 거기서 세금이 왕창 떼져 나가가지고 사실은 103만 원보다 더 적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3만 원 딱 버는 순간 그때부터 노동을 안 하는 거예요. 더 노동해가지고 벌어봐야 그게 내 손에 안 들어오는 거죠. 이 문제가 이게 세금 문제가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마키 씨가 103만 원에서 선을 그을 게 아니라 173만 원인가 여기까지 그 선을 끌어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더 많이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근거가 있어요. 소득 공제할 때에 거기에 103만 원에 지금 소득 공제되는 그 금액하고 그때 산정됐을 때 그 금액이 지금은 지금 현재 일본의 그 어떤 국력이라든지 GDP의 비율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173만 원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일본의 GDP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는데 과거에 세금 계산 딱 선을 그었던 그 시점에 그 정했던 그 룰이 수십 년 전에 정해놓은 룰이 지금까지 하나도 안 바뀌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 룰이 지금 현재 현실에 맞게 적용했을 경우에 173만 원이니까 그렇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그걸 적용하자 이게 다마키 씨. 그랬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세금이 덜 그치느냐 그렇잖아요. 103만 원 이상이면 저희 세금 걷었던 걸 173만 원
까지는 세금을 안 걷는다 얘기니까 그게 한 11조엔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럼 이 돈은 그럼 어디서 가져올 거냐? 지금 현재 세금을. 그 문제를, 자민당 이시바 시게로 총리 때는, 아니, 지금도 세금이 많이 안 거쳐가지고 국채를 찍어내고 해가지고 빚으로 지금,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세금이 더 덜 거치게 되면 이제 더가 빚은 더 늘어날 거 아니냐. 이 문제를 심각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야당이 지난번에 선거할 때에 일본 그 선거 투표 여론은 어쨌든 감세해서 생활 궁핍함을 좀 해소해달라. 이게 여론이었어, 완전히. 야당 전체가 다 감세를 얘기했다고요.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이조차도 감세를 얘기해요. 유일하게 이시바 시게로 그쪽 계열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나라 국가 재정이 엉망이 된다. 큰 문제가 발생한다. 해가지고 그걸 안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거에서 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가 되든, 다마키가 되든 이게 이 감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이제 입헌민주당하고 같이 얘기를 하려니까 사실은 입헌민주당의 대표가 노다 대표인데요. 이 사람이 소비세를 5%에서 8% 올렸고 8% 10% 올린 이 장본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마키 씨가 이렇게 감세하자 그러니까 그게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여론이 막 빗발치게 비난하는 거예요. 입헌민주당 대표를. 당신이 말이야 옛날에 세금을 그렇게 올려놓고 이제 와서 지금 세금 내려갔다니까 이게 정치가가 그때는 뭐고 지금은 뭐냐? 지금은 그렇게 감세할 것 같으면 그때 왜 세금 그렇게 올렸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다마키 씨가 총리가 되려면은 입헌민주당하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정책 문제하고 감세 문제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집단주의적 행사 인정하냐 마느냐 그 다음에 원자로를 재가동하느냐 마느냐 여기에다가 감세 문제까지 이게 이제 서로 합의가 돼야지 같이 이제 손을 잡고서 총리 후보로 자기가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안 되는 거라. 그러는 이 과정 속에서 제대로 된 이제 정치가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공명당하고 사실 자민당하고 연립할 때도 정책 차이가 엄청났다. 양당도. 그래도 어떻게 해서 연립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든 조절해 나가면 된다.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자민당으로부터 정권을 뺏어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야당을 지지해온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야당끼리 좀 합쳐라.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론 중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러는 와중에 이게 사실 진전이 별로 잘 안 되는 이런 와중에 자민당이 유신의회를 끌어들인 거예요. 근데 사실 유신의회도요, 고이즈미 있죠. 다카이치 사나이하고 요번에 붙어도 경쟁했던 고이즈미 신지로하고, 고이즈미 신지로가 총재가 되면은 자민당하고 유신의회도 다시 끌어올려고 그래. 그러니까 유신의회는 고이즈미 신지로하고 잘 맞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고이즈미 신지로하고 다카이치 사나이하고는 잘 안 맞잖아요, 이게 서로 자민당 내에서도. 근데 유신의회가 고이즈미 신지로를 그동안 밀었는 이쪽의 성격으로 볼 때 자민당하고는 연합 안 할 줄 알았거든요, 나는. 근데 지금 막 얘기가 막 진전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마키, 국민민주당 다마키 대표가 되게 이제 배신당한 듯한 느낌을 갖게 된 거예요.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재가 돼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다마키 대표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마키 대표가, 입헌민주당하고 이제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민당이 유신의회를 끌어다가 국민민주당 너희들하고 안 해도 상관없어. 유신회하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버리니까 다마키 씨는 이제 열이 난 거죠. 화가 난 거죠. 그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막 한마디로 엉망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안 맞는 억지로 이제 갖다 붙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일본 정치가 많은 그 어떤 의미에서는 정책들이 다양하게 있으면 그 정책과다 생각이 다 다른 사람들이 조금씩 나와가지고 야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의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아직은 뭐라고 딱 얘기할 수 없는데 다마키 씨가 총리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다카이치 사나이 총재가 유신회하고 상당히 지금 진전이 되고 있다. 그 유신회하고 손을 잡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졌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다카이치는 아베의 충실한 계승자로 불리는데요. 아베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제 아베는 이제 자기가 굉장히 그 자민당 내에서도 굉장히 우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민당 내에서도 보면은 자민당 내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아주 거부에서부터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중에서 이시바 시게루 지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진보파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아베는 자기 후계자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이 여성 의원들이 아베의 의견을 굉장히 잘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카이치 사나이의 전에 이나타 도모미인가 그런 또 한 여성 의원이 있었어요.
방위성 장관까지 시켰어요. 그때 아베가. 그래 키우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어떤 그 약간의 문제가 트러블이 발생하면서 아베가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내 후계자로는 어렵겠다. 그러는 과정 속에 그 여성 의원들이 여러 명이 그게 아베의 그 소위 말해서 유지를 받아들이려고 굉장히 그런 게 있잖아요. 정치가들이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 아베하고 굉장히 가까워지는 게 살아남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아베가 주장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의 우익적인 생각들을 오히려 자기가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막 주장하고 이러므로 아베한테 굉장히 이쁨을 받는 사랑을 받는 이런 형상이 내가 볼 때는 다카이치 사나이가 과거에는 이렇게 우익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베하고 가까워지면서 자민당하고 가까워지면서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아베하고 가까워져야겠고 아베의 어떤 강력한 지지를 받아야겠고 그러려면 아베의 생각들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자기가 더 나아가는 주장을 해서 굉장히 그 뭐랄까 이쁨을 받는 사랑을 받는 이런 정치가가 되야겠다. 그 과정을 거쳤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가 그렇게 우익적인 인사가 됐다고 나는 보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앞에 수십 년 동안 그 처음에 다카이치 사나이가 정치할 때 그 생각들을 보면은 절대 그렇게 보수적이고 우익적이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서 이제 판단하건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공명당의 지지가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공명당이 이탈을 했는데요. 다카이치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가 지금 그걸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유신회하고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유신회하고 접근해가지고 연립여당을 형성하면은 당장 총리 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총리는 그렇게 해서 연립여당이 된다고 그랬을 경우에 총리는 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 그 다음 선거가 문제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거가 공명당이 있을 때는 공명당이 그 전국적으로 각 그 지역구마다 2만 표 가까이 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표가 자민당 의원들을 사실은 아주 미세한 경쟁에서 그 2만 표로 인해 가지고 쉽게 당선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지난번 중의원 선거 때에 득표수에서 공명당이 얻었을 한 2만 표 정도를 빼보니까 낙선할 의원들이 한 93명 정도 된다. 수치로 보면은. 딱 2만 표라고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뭐 정확히 2만 표일지는 알 수 없으니까 정확하다고는 못 보지만 그래도 어쨌든 거의 40% 가까이는 지금 현재 자민당 의원들이 다음 선거 때 낙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거예요. 공명당이 지지 안 해줄 경우에. 이거 엄청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는 지금 현재 공명당이 떨어져 나옴으로 해서 총리가 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그 순간에 가장 악수 최악의 선택, 차악이라고 해야 되나? 유신회하고 손을 잡음으로 인해 가지고 총리는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지 기반이 그렇게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야당이 어쨌든 그 협조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지 기반이 허약하잖아요. 그래서 오래 못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오래 못 가서 막 이제 해산하고 이제 또 총선거로 갔을 경우에 자민당이 이제 박살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농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2달 전만 해도 140엔대 후반에서 안정세를 보이던 엔화가 다카이치 등장 이후 연일 추락 중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시바 시게루가 지금 총리였잖아요. 그죠? 이시바 시게루는 자민당 내에서도 감세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감세 반대하고 적극 재정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극 재정을 펴고 그다음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다음에 지원금을 많이 주고 그러면 그거 다 또 빚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도 빚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또 더 빚을 올리게 되면 이게 재정이 상당히 허약해지고 잘못하면 이 국가 파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참여 선거 때에도 감세 반대, 적극 재정 야당들이 다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한 거죠. 그랬는데 다카이치 사나이는 뭘 주장했냐면은 아베노믹스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노믹스의 핵심이 뭐냐? 2차원 금융 완화 정책 있잖아요. 그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이라는 거는 금리를 되게 낮게 측정해가지고 그리고 국채를 마구 찍어서 돈을 많이 푸는 걸 적극 재정도 이제 그거죠. 적극 재정이 국채를 많이 찍어내가지고 돈을 시중에 많이 뿌리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현재 이시바 시게루 정권이 긴축 재정을 하고 감세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그렇게 졸라매면서 경제를 운영해 보니까 그렇게 경제가 좋아지느냐 하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아베노믹스로 가는 거예요. 왜? 돈을 좀 풀어서 소비를 진작시키자. 그게 사실 아베노믹스가 계속 해온 얘기잖아요. 그렇게 10년 동안 거의 했는데 사실 그것도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시바 시게루는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뭐 뚜렷한 일본의 경제 성장이라든가 뭐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니까 다시 다카이치 사나이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이 어쨌든 세금을 좀 감면해주라. 생활이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그리고 적극 재정을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풀어서 경기 진작을 좀 해주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선거에서 보니까 여론이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그 야당이 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 다카이치 사나이는 거기에다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민당 내에서 이시바 시게루하고 다카이치 사나이하고 경제정책이 정반대죠. 자민당 내에서. 근데 고이즈미 신지로는 이시바 시게루하고 같은 그 궤를 하고 있어요. 정책 면에서.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이제 될 가능성이 있다. 총재가 딱 되자마자 돈을 많이 풀 거라는 거 아니까 돈 많이 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엔하고 떨어지겠죠. 가치가? 엔저로 가겠죠. 그래서 147엔 정도 있다가 152엔, 153엔까지 막 급속도로 올라갔어요. 며칠 사이에. 그러다가 다카이치 사나이 총재가 총리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도는 순간 일단 이 움직임이 안 그랬으면 계속 그 엔저로 계속 갔을 텐데 지금 지켜보는 이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되면은 엔저로 가고 그 다음에 주식은 폭등할 거고 엔저로 가면 주식은 올라가고 이제 그 다음에 국채는 더 찍어낼 테니까 국채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금리가 올라갑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자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감세 정책도 할 거고요. 다카이치 사나이가.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은 일본이 적극 재정을 위해서 국채를 많이 찍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채를 많이 풀면 어떻습니까? 그걸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사느냐. 그게 금리가 뭐 예를 들어 3%, 4% 정도 높으면은 해외에서도 많이 사겠죠. 근데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행이 1% 이하로 누르기 위해서 YCC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채 10년물이 1.67인가 그렇게 이제 이자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도 낮잖아요. 그죠? 3, 4% 정도 돼요. 국채는 보통 그 정도 이자를 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거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시중에서. 일반 국민이 좀 사면 사겠지만 그럼 결국 그건 누가 사야 되냐. 다시 또 일본은행이 사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본은행이 작년 7월 달에 빚이 너무 많아서 지난번에 0.5%까지 이자가 올라갔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이자가 마이너스나 뭐 0.1이니까 이 일본은행이 빚을 많이 안고 있어도 이자를 지불할 돈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0.5%까지 금리를 올렸잖아요. 이제 금리가 0.5%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지불해야 될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행은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국채를 조금씩 덜 사들이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일본은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금리를 0.25에서 0.5로 금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국채를 한 달에 6조 엔씩 사들이던 것을 조금씩 까내려가서 2026년 1, 4분기 때 1, 2, 3을 그 사이에는 반으로 줄이겠다. 그러니까 3조 엔 정도 사들이는 걸로 그렇게 줄여나가겠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1, 4분기 때마다 석 달마다 한 번씩 4천억 엔씩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되면은 국채를 더 찍어내겠다 했잖아요. 일본은행은 그 사들이는 걸 줄여나가겠다 했는데 더 찍어내면 어떻게 돼요? 그걸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금리를 많이 올리면서까지 해외에서 사도록 금리를 3, 4%까지 올려주면은 일본은행이 안고 있는 이 부채 때문에 그 이자가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리를 그렇게 많이 못 올리잖아. 그죠? 많이 못 올려주면은 일본 국채가 매력이 없는 거죠. 해외에서는. 그럼 누가 사느냐 이거예요. 별로 살 데가 없어요. 그럼 결국 또 일본은행이 사야 되는데 그 일본은행이 조금씩 줄여나가겠다 했던 것은 일본의 금융 정책의 정상화를 향해서 나아가다가 다시 거꾸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까 해외에서 일본 국채 이거 잘못하다가 큰 문제가 생기겠는데 갑자기 가격이 폭락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이제 우려를 한다는 거죠, 시장이.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일본 국채가요, 지금 조금씩 해외에서 구매한 게 늘어나가지고 지금 8%에서 1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갑자기 해외에서 전부 다 팔아버리는 순간 일본 국채는 폭락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 국채를 누가 사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일본 정부는 재정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국채를 찍어내도 누가 사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재정이 이제 파탄 나는 거죠.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는 물론 돈을 많이 풀 때는 많이 풀어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GDP를 성장시키겠다.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세금이 더 많이 거치니까 경제가 성장하면 세금이 더 많이 거치니까 그걸로 와서 충분히 그게 커버가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건데 그게 지금까지 아베노믹스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아베노믹스는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 실현되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아주 델리케이트하면서 아주 심각한 문제에 대두하는 거죠.
오늘도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최근에 한일 역전 제 채널에 또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 9개월 정도 쉬다가 최근에 올렸는데 오늘 그 말씀드린 일본의 정치 상황, 굉장히 복잡한 정치 상황을 아주 쉽게 설명해 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와서 또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제 채널도 앞으로 계속 열심히 나갈 거고 또 역시 떼먹이준 TV에도 또 여러분들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